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스트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제시되면서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시장이 하락세를 계속 띠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의 실체는 어떤지,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여전히 투자 가치는 있는 건지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 김호균 팀장님 모시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뭐 AI 거품론 얘기가 나와서 계속 네.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번 촉발은 이제 오픈 AI CEO죠. 네. 샘 올트먼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MIT에서는 AI 프로젝트의 95%가 수익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 보고서를 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독주가 거의 끝에 가까우고 있다. 네.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말 이 버블닷컴 시절을 연상케 한다. 지금이 그만큼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주장들이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런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공포스럽죠. 근데 지금 또 때마침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 충격 이후 5월부터 상승의 랠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뭐 7월 말에 잠깐 쉰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랠리를 재개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거품론에 대한 AI에 대한 그 우려의 보고서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거품론이 맞냐고 하면 저는 좀 비교적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요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락장의 양상을 봤을 때는 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하락은 하지만 마켓맵, 히트맵이라고 하죠. 이 맵을 보게 되면 이 상승하는 이 초록색과 하락하는 빨간색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점유율을 따지면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뭐 이제 빅테크라든가 기존의 주도주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의 소외를 받았던 대형주라든가 소외를 받았던 섹터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기존에 뭐 약간 배당주라든가 뭐 소비재 이쪽이 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과정인데 그 순환매 과정 속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상이다 보니까 결과적인 지수 조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기시감이 든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 AI가 랠리를 펼칠 때 한 번씩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실제 시장도 좀 빠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다시 랠리를 재개했는데 그런 랠리를 재개할 때 원동력들이 보통 기업 실적 발표를 그렇죠. 통해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기억하는 그런 기시감 있는 리포트는 TD 코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설비 증설을 중단했다, 취소했다 얘기 나오면서 이 빅테크들의 이 AI 투자가 멈춘 게 아니냐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근데 MS에서는 그거는 좀 일부는 사실이지만 약간 조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인 조정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실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M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또 유명한 게 이 세카이어 캐피탈, 유명한 이곳에서 600빌리언 달러의 질문이라고 해서 AI로 너네 과연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로 증시가 오른 건 맞는데 그 투자가 정말 제대로 된 투자냐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이퍼스케일러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얘네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지 그리고 돈을 번다고 사실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반증하는 기업이 나왔는데 바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죠. 그렇죠. AI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후에 메타 같은 경우도 AI로 우리 광고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우려가 확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런 거품론이 나오면서 조정의 이제 근거로 쓰이지만 실제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있고 또 3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AI 우려는 좀 기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시장의 표면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러셀 2000주가 이제 중소형주로 구성됐는데 네.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쪽 지수는 오르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은 이제 조정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말에도 버블닷컴 때도 이랬지 않느냐. 뭐 그게 이제 완전히 기시감 이것도 그 얘기인데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는 M7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M7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러셀이 일시적으로 다우나 S&P나 나스닥보다 좀 강하게 갔던 부분은 금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지금
고용 보고서 충격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고 금리에 민감한 러셀 같은 중소형 기업들 자체가 주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9월에도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9월에 이제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딱 하게 되면서 야 이제 러셀의 시장이구나 해가지고 러셀이 잠깐 좀 반짝 올랐다가 또 금리 인하 기조가 또 유지가 안 되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사실 할 것 같아요. 뭐 아직 노이즈는 있지만 실제 8월에 고용 지표도 더 봐야 되고 실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연내에 조금 더 추가적인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러셀이 맞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소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확인이 된 중소형 혁신주, 이 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매출 상정으로 발견될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나 이 중소형 혁신주들로 선택을 해야지 그냥 그 러셀이라고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M7 기업들이 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M7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데 네.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엔비디아겠죠. 네. 시총 4조 달러. 아직 시작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하고 이제 이게 보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고가의 뭐 H100이나 블랙웰 이런 것들을 팔면서 이제 더 수익성이 쫙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 맞는데 네. 연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불과 80억 원 들여갖고 GPT-4급 성능을 구현해내면서 야 이렇게 비싼 걸 이런 게 꼭 써야 되냐 네네. 이런 의문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좀 제시가 되는데 성장성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의? 네, 딥시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딥시크 충격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지속되나 봤을 때 당시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만 하던 AI 독점 상황에서 중국도 AI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변화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AI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인프라 투자 너무 과한 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AI 인프라, AI 반도체 주가는 좀 빠졌고 향후 이제 인프라 갖춰졌으니 AI 소프트웨어 가겠다 해서 소프트웨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팔란티어를 제외하고는 AI 소프트웨어 주가들이 많이 안 좋고 오히려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신고가를 달렸거든요. 그만큼 젠슨항,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AI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젠슨항이라고 보는데 젠슨항이 얘기하는 것처럼 LMM에서 에이전트 AI 그리고 피지컬 AI를 갈수록 이 AI에 대한 컴퓨팅 필요성 그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추론칩의 수요는 굉장히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이거는 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세가 좀 부담이 될 텐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4.4조 달러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참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면 굉장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서 네. 제일 이제 가장 뭐 톱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도 온다 그래가지고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독점적으로 이제 그 지위를 영위하다가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오픈AI의 핵심 파트너다. 네. 일단 이런 면이 좀 장점이긴 한데, 근데 오픈AI는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독점적으로 협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주 고약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오라클이나 코어뷰 같은 다른 업체들하고도 제휴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M7을 투자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1등이 항상 계속 1등 하진 않아요. 그렇죠. M7의 순위도 많이 바뀌는 거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봤을 때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모범생, AI 모범생. 굉장히 가장 잘하는. 1등은 아닐 수도 있는데 가장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걱정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할 것 같지만 약간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1위를 달리다가 엔비디아에 뺏겼으니까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지난 I/O 2025 때 AI 전략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 굉장히 좋게 받은 것과 다르게 이 AI에 있어서 GPT가 앞서 있지만 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거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오픈 AI의 중요한 인력들이 메타로 좀 옮겨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를 가장 잘하는 파트너를 갖고 있어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 파트너가 요새 좀 시원치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말을 안 듣고 이미 이혼이 예정돼 있는데 돈을 쏟아볼 수 없어서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AI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거를 통해서 빅데이터 경쟁해야 되는데 자신의 AI 파트너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좀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메타도 좀 봐야 되는데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초지능 AI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도 했고 스마트 안경 사업 이게 네. 이제 여기 핵심 키워드인데 네. 이 회사는 9월에 이제 이 제품을 스마트 안경을 내놓는다. 가격은 110만 원까지 이제 책정이 돼 있고 네.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기기를 이걸 이제 들이밀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제 저랑 또 다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아시아 인구의 70%가 안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광고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AI를 통해서 광고의 타겟팅 효율을 굉장히 극도화하다 보니까 효율이 높으니까 광고비를 높여받으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성장의 두 기둥으로 초직능 연구소에서 뭐 AGI를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측이 바로 메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인데 새로운 폼팩터로서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직 많은 이제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메타 입장에서 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중국과 같이 어떤 그 기조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가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샤오미도 AI 글라스를 출시하면서 미국엔 고가의 메타 좀 브랜딩이 된 AI 글라스 그리고 중국에는 저가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은 범용 AI 글라스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을 빠르게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스마트폰이 AI 글라스로 폼팩터의 대체가 되는 부분이고 많은 혁신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디바이스의 전환을 노린다. 저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아마존은 키워드가 배송이네요. 네. 예, 이게 아마존 실적 좋아요 요즘에. 네. 보니까 아마존이 굉장히 다 상대적으로 실적 좋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송 기사 대신에 이제 투입해서 배송 물류 쪽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이게 이제 메인인데 배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뭐 다른 빅테크는 좀 결을 좀 달리 가는 부분이 달리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존 물류센터, 풀필멘트 센터 안에 인간보다 휴먼보다 로봇이 훨씬 늘어났다. 골든 크로스가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보게 되면 사람은 거의 없고 로봇들이 거의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로봇에 대한 기술력 굉장히 좋습니다. 자체 기술도 좋고 한데 자기가 직접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의 문제지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가 풀리면 빠르게 변화할 것처럼 아마존의 이 로봇과 이 드론 배송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이미 기술은 많이 쌓여 있고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 풀필멘트 센터 안에 있던 이 로봇과 드론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배송으로 전개될 것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기술이 이미 준비됐고 어떤 규제에 풀리는 것이 어떤 이 아마존의 물류 혁신의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물류센터 안에서 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네. 실제적으로 배달을 하는 네. 기능까지 하게 된다. 네. 이게 올해 말부터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기대가 되는데 상상은 좀 잘 안 됩니다. 네. 뭐 생각보다 빠르게 AI 혁명은 실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구글 안 볼 수가 없죠. 네. 구글은 전통적인 강점은 뭐 검색은 뭐 여전히 뭐 최고 톱 기업이고, 근데 이 제미나이는 솔직히 말해서 챗GPT에 비해서는 계속 경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늘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제미나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뭐 메인은 챗GPT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통 생각하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검색 기능의 톱인데 이 기능을 제미나이를 달 시너지를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데 왜 이걸 지지부지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어때면은 알파벳 구글의 가장 딜레마인데 이번에도 결단을 좀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미나이가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받지만 실제 많은 유저들은 압도적으로 GPT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GPT-5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GPT-5의 성능이 조만간 출시될 제미나이 3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조만간에 이 왕자가 성능 측면에서 역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빠르게 점유율을 제미나이가 올려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LMM의 이 성능부터 순위부터 일단 GPT를 꺾을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포털 기능이 AI로 대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그래서 후발주자의 위치가 있었는데 지금 구글은 올해 결단을 했습니다.
이 그 크롬 포털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로 AI 검색을 자신의 포털에서 넣어서 오히려 낙인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 사람 못 유저들에게 빠져나가게. 못 빠져나가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크롬을 이제 이 퍼플렉시티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약간 언론 플레이 불가하다. 결코 구글이 크롬 팔 리가 없다. 제미나를 탑재해서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요. 크롬이 퍼플렉시티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 퍼플렉시티가 크롬을 네. 가져간다. 예, 그게 의아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퍼플렉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광고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팔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네. 네. 관세 중심에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이제 애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플은 사실 뭐 AI 관련 지표가 별로 그렇게 공개된 거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잘 내지 않고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있잖아요. 네. 잘 몰라요 사람들이죠. 뭐 나온다 하고. 나온다 하고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좀 활용할지 또 네. 이거는 이제 아이폰 쪽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온 디바이스로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게 일단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 그러게 되면 제일 이제 뒤처지고 이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AI 분야에서는 이게 제일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중에서는 제일 좀 꼴찌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문제는 애플인데요. M7 중에서 사실 애플을 걱정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죠.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예. 지난 제가 아까 구글의 I/O 2025를 말씀드렸는데 개발자 컨퍼런스 이어서 나왔던 게 애플의 이제 컨퍼런스죠. WWDC 2025. 거기서 이 실망감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AI 혁신을 하겠지. 이번에는 전략이 나오겠지 했는데 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전략을 발표를 못했다. AI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럼 향후 3개월, 6개월, 한 2개분기 정도까지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올 텐데 주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AI 전략이 부재한 게 안 한 것일까 못한 것일까라 했을 때 최근 들어서 나온 해석이 하나 있어요. 안 한 거다. 이유는 구글과 비슷한 상황인데 구글이 자신의 이제 포탈이 강세인데 포탈이 강점인데 이거를 AI로 검색에 대체된 부분이 우려돼서 못 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애플 같은 경우는 이 AI 이 생태계 그러니까 보다 그 앞서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이 앱스토어로 장악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AI 에이전트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들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면 구글이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애플이 이걸 앱 치스를 해버리면 앱스토어의 생태계가 또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게 쉽게 본인이 어떤 AI 에이전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애플이 스스로 이 난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테마를 봐도 사실 굉장히 딜레마들이 많은 네. 딜레마들이 얽혀 있고 애플의 돌파구가 잘 안 보인다는 거는 저희 사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애플에 대한 기대한 부분은 이 향후 이제 AI 반도체에 이어서 AI,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단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에 이 AI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애플이 그 구간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장악할 틈이 없어진 거죠. 캐즘조차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러네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네, 감정이 많이 이제 이입이 되죠. 그렇죠. 테슬라를 단어만 꺼내는 것만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 사람은 한다면 또 하거든요. 네. 오스틴에서 이미 뭐 제한적이지만 서비스 하고 있고 로보택시. 근데 다음 달부터는 대중한테 전부 전면 공개를 하고 정말 이 인구 절반, 미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미국의 절반에서 로보택시 하겠다. 결국 테슬라는 이쪽을 먼저 가는 거네요. 이제 여러 사업 부분이 있지만 로보택시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를 뭐 전기차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나오는 성장성의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주가 성장을 만들 것이다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규제를 뚫어내는 게 더 난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정치적인 개입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다고 그러고. 예, 지금은 좀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좀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X에서 좀 활동을 좀 활발히 하면서 주가는 또 그와 연동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 말씀하시는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밉다 하더라도 테슬라를 죽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보잉과 인텔을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피지컬 AI에 있어서 그리고 AI라는 것이 중국과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하는 기업을 한다? 쉽지 않거든요. 2등도 그렇죠. 없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 테슬라는 어쨌든 규제 장벽을 돌파할 것이고 규제 장벽만 돌파하면 기술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로보택시 쪽으로 전파가 되고 매출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네. 테슬라잖아요. 네. 그죠? 미국 종목 중에. 네.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혁신을 이룩할지 이건 진짜 매일매일 네.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AI가 주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가장 잘하는 것은 뭐 구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이건 쌀로 밥 짓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네. 왜 얘기를 했을까? 예상하건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꾸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고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 폭발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니 또 이게 관종이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만간 테슬라에서 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지금 M7 기업들의 이제 핵심 키워드를 쫙 이제 읊어봤는데 네. 뭐 실적, 사업 전망, 밸류에이션,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도 다 골고루 봤는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 그러니까 M7은 각각 분야에서 1등 독점 기업이기도 하지만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M7은 선택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놈보다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M7을 같이 투자한다는 거는 그 순위는 바뀔 전에 그 안에 구성되는 기업은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네.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누가 가장 잘하냐를 봤을 때는 저는 단연코 알파벳 구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요. 예, 그리고 메타.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를 가장 잘하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두 기업을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잘하면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판단에서 가격적 메리트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조금 더 덜 오른 아마존과 테슬라 요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M7 중에 매력적이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혹은 지수가 전체 조정이 받았을 때 이때 사야 되는 좀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알파벳과 메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서학 개미들을 위해서 미국 투자 종합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M7 기업이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좋고요. 근데 어떤 기업이 좋냐 안 좋냐 보다 지금 이게 지수가 더 올라갈 거냐 못 올라갈 거냐라는 고민으로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관세 충격 이후에 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부담감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을 미리 예측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뭐 레이달료가 파티장에서 문 앞에서 이제 파티를 즐겨라 하는 것처럼 참여는 하시되 조정에 대한 대비와 대응책을 갖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조정에 대한 대응을 하되 25년이라는 어떤 긴 전반적인 그 끄트머리를 봤을 때는 상승을 한다. 다만 그 궤적이 트럼프 이슈와 금리 이슈로 인해서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 그 궤적을 잘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님과 함께 AI 산업군의 핵심 기업들과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